자, 25차시 그 1학기에 이어가지고 차시는 이어서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과 전자기장, 요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될 텐데, 요 이제 단원 제목들을 먼저 보면, 요 첫 번째 중단원이 물질의 정기적 특성이고요. 두 번째 중단원이 물질의 자기적 특성이라고 해서 결국에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내용이어서 합쳐서 전자기장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자기장은 역시 물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단원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물질과 전자기장이라는 이제 대단원의 제목이 있고요. 그래서 첫 시작을 보면은 이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있죠. 원자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원 소개와 함께 요 원자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인 원자와 전기력이 정말 쿨롱 법칙이라는 간단한 거 하나만 알려주고 문제는 됐다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보통 19번 문제, 18번 문제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알려주는 건 뭐 없는데 약간 기능 방법 알려주고 날라가라는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요 소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에 대한 얘기가 쭉 더 이어집니다. 이제 원자와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리학에서 다루는 것은 좀 극단적인데 수소 원자까지 사실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수소 원자 정확하게 다루는 거는 그 다음에 바로 고체로 넘어갑니다. 고체로 그 각 분자들은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거고 이제 그 분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 고체 상태에 이제 그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인 그 비저항, 비저항에 대해서 요 원자론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띠 이론이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관련해서 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까지 이렇게 했지만 트랜지스터는 물리학표로 넘어가고 뭐 다이오드 정도만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이 끝나고요.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서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의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자기장은 요 전류주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석 있죠? 자석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 배운 바로는 그 자석에 붙는 물질과 붙지 않는 물질 이렇게 또 배우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건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겁니다. 모든 물질은 자석에 반응합니다. 이게 당기거나 밀리거나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여러분이 살짝 맛본 부분인데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단원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요건데요. 그래서 이 단원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얘입니다. 전하. 요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가지고 전자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1단원의 주인공은 질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들의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에 중요한 기본 물리량은 전하입니다. 전하. 전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이 전하량은 전하의 양인데 단위가 쿨롱입니다. 쿨롱. 그 전기력에 대한 이제 식을 밝힌 사람이거든요. 실험으로. 그래서 이제 쿨롱이고요. 기본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전하량은 전자 혹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영어로 일렉트론이어서 그 첫 글자를 따라서 E라고 이렇게 쓰고요. 요 E는 대략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정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161019 여기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전하가 주인공이라는데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론 필드가 생깁니다. 전기장이 생기고요. 일렉트론 필드의 첫 글자를 따서 E라고 보통 대문자 E로 표기를 하고 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딱 대칭적인데요. 이 전하가 있으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띤 입자를 갖다 놓으면 전기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장과 전기력을 다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됩니다. 그럼 이 전류 주에는 뭐가 생기느냐? 이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 자기장은 영어로 magnetic field인데 그 첫 글자를 따서 M이라고 표기하면 질량과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글자를 쓰는데 요 B는 왜 B라고 쓰냐 하면 이 예전에 제가 이 왜 B로 쓰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질문 노트로 왜 B로 쓰는지를 알아왔어요. 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과세특에 적어줬죠. 그 7년 만이었거든요. 7년 만에 맨날 수업 시간 7년 동안 모른다고 했는데 최초로 이제 알아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세특에 그래 적어줬어요. 7년 만에 이걸 실제로 알아와가지고 이게 그 자기장에 대한 식을 발견한 비오사바르 그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그 비오사바르 법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이제 B라고 표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다라고 적어줬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그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예. 수시 일반 전형. 지금 말고. 그 이처럼 이렇게 이제 그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뭐 진짜 궁금한 걸 진짜 찾아가는 이런 적극성인 거죠. 적극성. 예. 자, 이걸 뭐 앙페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앙페르 법칙인데 그거 앙페르의 법칙을 좀 더 이제 더 수식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앙페르 법칙 정도 배우게 될 거고요. 이게 되게 대칭적이라고 했죠. 그 움직이는 전하, 전류주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움직이는 전하를 놓으면 혹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놓으면 자기력을 받습니다. 자기력을. 아쉽게도 이 자기력에 대한 얘기는 물리학 2에 나오게 되고 물리학원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전류주의 자기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3단원에서 배울 건데 이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전자기파의 정체가 그리고 빛이죠. 빛. 요게 끝이 아니고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학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맥스웰은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전자기 유도 법칙이거든요. 이건 이제 패러데이가 발견한 것인데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는 뭐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주의 코일을 움직이면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코일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게 유도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건데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딱 그 하나를 딱 더 발견해가지고 전자기학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뭘 했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니까 거꾸로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의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 보면 그 맥스웰이 이제 4개의 방정식으로 전자기학을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거 막 이렇게 팔에 문신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요게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전자기파가 발견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전자기파가 뭐냐? 자기장이나 전기장의 변화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고요. 근데 이거 전기장이 그냥 또 일정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변하는 전기장은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자기장은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전기장은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그걸 이제 3단원에 가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커피 이름이죠. 미안합니다. 네. 맥스웰 모르나? 너희는 그 맥심밖에 모르나? 옛날 그 알커피 중에 맥스웰 아직 안 망했을 건데. 영국 사람인데요. 그 맥스웰이 이제 그 물리학의 4대 천왕 중에 한 명입니다. 4대 천왕 그 이미 역학에서 2명 만났습니다. 예, 뉴턴하고 아인슈타인. 예, 뉴턴이 이제 역학을 거의 혼자 씹어 먹었죠.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혼자 씹어 먹었고, 맥스웰이 이제 그 전자기학을 씹어 먹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한 명이 이제 볼츠만, 연력학을 씹어 먹었고, 5대 천왕쯤 되면은 이제 패러데이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맥스웰하고 패러데이가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했던 두 인물이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집무실에 두 사람의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둘 다 영국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자기학에서 많이 영감을 얻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끌지? 자, 1909년에 원자핵이 발견됩니다. 누가 이 과정을 보면 1897년에 톰슨이요 그 전자를 발견해요. 전자. 뭐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제 그 어떤 그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음극선이라고 불리어진 녹색 선이 있었어요. 어떤 물질 사이에 고압을 전압을 걸어주면 막 녹색 선이 나오는데, 얘 전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그 전기장에 반응해서 막 휘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음전하를 띠는 뭔가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요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뉴턴 역학을 이용해 가지고 얘 그 특징들을, 얘는 톰슨이 뭘 발견했냐면 이제 전자의 질량분의 전하량 요 값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톰슨이 이제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발견한 김에 그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전자가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통의 이제 원자는 이제 중성을 이루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만으로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덩어리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톰슨이 이제 건포도 모형이라고 불려지는 모형을 제안하죠. 근데 1909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이거와 마스든이 대학원생이었고요, 러더퍼드가 지도 교수였습니다. 불쌍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러더퍼드의 지도 아래 알파선 산란 실험을 수행해요. 알파선 산란 실험은 뭐냐면, 여기 어디 가져왔나? 안 가져왔네. 예, 알파선 산란 실험은 나중에 나오니까 설명할게. 하여튼 이걸 통해 가지고 톰슨의 모형이 틀렸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약간은 좀 거시기한 게, 러더퍼드의 또 지도 교수가 톰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의 이제 원자 모형을 깨부순 거죠. 깨부수고 이제 대부분의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중간에 아주 좁은 영역 안에 모여 있고 대부분의 비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제 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실험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핵이 포함된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핵의 발견자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존재가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고요.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설명이라든지 원소의 방사성 변화에 대한 러더퍼드의 또 발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해 가지고 원자핵이 실제하는 것으로, 원자가 실제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집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08년에 돌턴이라는 과학자,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네요.
화학 반응은 일정한 성분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아서 예컨대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언제나 2대1로 결합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고요. 이렇게 일정한 성분비로 결합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이제 물질이 불연속적인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설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돌토닉 원자설을 그 얘기했을 때에도 많은 과학자들조차도 원자의 실제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원자핵이 발견됐댔죠. 이게 실험이 이런 거예요. 요게 그 러더퍼드의 지도하에 가이거와 머슨이라는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실험을 했던 건데요. 요게 얇은 금속 박막입니다. 아주 얇은 금속 박이고요. 거기 알파 입자를 쏴요. 근데 알파 입자는 지금은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헬륨 원자핵이에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플러스 전하를 띠는 헬륨 원자핵인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질량이 꽤 큰 입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근데 얘를 이제 입사시키면 톰슨의 건포도 모형이 맞다면 얘가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직진을 하거나 약간씩 산란이 돼야 돼요. 조금씩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통과해버리고 어떤 거는 너무 심하게 되튕겨 나올 정도로 튕겨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러더퍼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마치 그 휴지 조각에다가 총을 쐈는데 총이 되튕겨 나온 것과 같은 결과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마치 그런 결과가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톰슨의 모형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대부분의 입자가 질량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통과하고 그 부분에 우연찮게 부딪히면은 심하게 튕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현대물리학이라는 책을 공부하게 되면 뉴턴 역학만으로 이 과정을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의 지름과 거의 유사한 지름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물고등학교에 농구공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요, 이게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이면 전자는 어디쯤 있냐면 이게 울산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요 장생포항 가봤나? 거기 그 모노레일 있고 그 고래박물관 있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보다 약간 더 멀리 요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보로 3시간 정도 걸리는 지점에 아주 조그만 콩알?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게 전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꽉 차 보이지만 다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기파 형태로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에 꽉 차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얘가 그건 비어 있는데 비어 있으면 이렇게 탁 쳤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다 99.99%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도 얘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전기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자로 감싸져 있잖아요. 내 손도 전자로 감싸져 있고. 그러니까 전자하고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우리가 지구 땅 밑으로 꺼지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귀신은 더 많이 비어 있으니까 통과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귀신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비어 있는 거는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력하고 전자기적 현상 때문에 이게 꽉 차 보이고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다 비어 있는데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기력 때문에 그런 거다. 야 이게 조지프 존 톰슨, 이게 러더퍼드. 얘가 더 젊어 보이죠? 네. 맞아요. 얘보다 얘가 더 젊은. 얘 제자입니다. 제자 어리스트 러더퍼드고요. 뉴질랜드 사람이고요. 1856년생이고 71년생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자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 되게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감자 캐고 있다가 그 여기저기 이제 그 대학원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물리학은 이제 전공해가지고 학사는 받았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톰슨이 있던 대학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대학원에 실제로 얘가 2등을 했다 그래. 2등 했는데 그 1등은 한 애가
그때 당시에도 의사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 다른데 이제 의대로 이제 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 추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가 뉴질랜드에서 감자 캐다가 그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캤던 감자를 던지면서 이 감자가 내 생애에서 캐는 마지막 감자다. 이러면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은 한 명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대학원생에게 되게 친절하진 않았다고요. 그냥 얘는 알아서 배운 타입이고 이 사람은 이제 대학원생들을 그렇게 잘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으로 러더퍼드 제자 중에서 거의 한 10명 가까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죠.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자신 농사를 이제 잘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에 따르면 러더퍼드는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한다 했거든요. 근데 원운동이 뭐냐면 가속운동이에요.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잃고 금방 붕괴돼야 됩니다. 1초도 안 걸려서 0.1초도 안 걸려서 100분의 1초도 안 걸려서 붕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원자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막 에너지를 잃으면서 다양한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원자에서는 특정 색깔의 특정 에너지를 가진 빛만 측정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입니다. 머리가 되게 크죠. 실제로 머리가 컸다 그래요. 이 사람이 또 그 거의 그 양자역학의 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양자역학은 여러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약간 리더 역할이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 그 돈 많은 친구를 꼬셔가지고 그 연구비를 얻어내가지고 막 물리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막 회의도 열고 이런 걸 이제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축구도 되게 잘했대요. 축구는. 얘 아마 동생인가 형이 덴마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얘도 한 대학교 대표 선수 정도는 되는 정도. 그래서 축구랑 물리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고요. 강의는 좀 어려웠다고 해요. 잘못 말이 좀 어눌한 편이었는데 좀 그랬다고. 이 사람이 이제 특이한 조건을 내요. 양자 조건이라고. 얘가 이렇게 해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는 원자핵주의의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요. 이 궤도에서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누가 항의하겠죠.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전자기파 방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어는 맥스웰의 이론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냥 안 한다고 쳐. 이렇게 이제 우기는 거예요. 이 궤도에서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하고 일단 뭐 맥스웰 이론 뭐 다 모르겠고 무시하고 일단 요 특정 궤도에서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전자는 오직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불연속적인 두 궤도 사이에 순간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 좀 개념이 이런 거예요. 특정한 궤도에 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얘는 원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고요. 얘가 이동할 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요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이동. 그러니까 완전히 공상과학 같죠.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러더퍼드가 주장한 이 이론으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해석을 해보면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일치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설명이 잘 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특정 궤도에서는 그냥 괜찮고 뭐 이렇게 순간 이동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요. 이게 1913년이고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그 드브로이라는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여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인데요. 딱 봐도 이제 풍족해 보이죠. 이 사람은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였는데 그
중국에 보면 이제 왕이 있고 황제가 있잖아요. 왕이 있고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걸로 치면은 왕의 아들 정도 되는 백작 뭐 이런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돈이 어마어마시하게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심심해서 물리를 했던 이런 사람이. 집에서는 반대를 했대요. 뭐 이게 뭐 법이나 이런 걸 배우라고 했는데 자기는 뭐 그냥 물리가 재밌어서 그냥 물리할래.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자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아인슈타인에 의해 가지고 광전 효과. 이제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박사학위 논문에 써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에 쓰는데 그 학위 논문은 그 심사관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3명의 교수가 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3명의 교수들이 이제 난감해 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에요. 일단 뒷배경이 무섭죠. 근데 전자가 파동이라는 희한한 얘기를 논문에 썼어요. 얘를 통과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랑주뱅이라는 물리학자가 이거 몇 년 전에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들었던 거를 떠올려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약간 이게 신기가 있었던 거, 촉이 있어요. 촉이 약간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 강연에서 입자와 파동의 대통합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랑주뱅이 이제 그것 들어보니까 이게 전자가 파동이라는 거 보니까 그거랑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아인슈타인에게 이게 드브로이의 논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왕의 아들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 아인슈타인 너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그 결정을 아인슈타인에게 미뤘습니다. 유명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극찬의 답장을 보냅니다. 엄청난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논문이 통과되고 드브로이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도 받게 됩니다. 오래 사셨어요. 90세 넘게 사셨죠. 제가 84년생인데 제가 그 태어나서 있을 때도 살아 계셨던. 딱 표정에 근심 걱정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옷도 고급져. 이게 맞춤 양복 같지 않나? 이 같은 그 사람이. 요 얘기도 뒤에 조금 있을 겁니다. 이건 3단원에 있을 거예요. 얘도 이 사람이 보호가 아까 그 억지 부렸잖아요. 전자가 그냥 특정 궤도에서는 괜찮다고 치자. 근데 드브로이가 이제 전자를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정상파 형태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전자가 파동이고. 그러면 정상파는 마찰이 없으면은 뭐 영원히 진동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정상파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보호의 이론에 이제 어찌 보면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호가 이제 드브로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의 이론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물리학 2까지 하면은 요 정도까지 배우게 되고요. 이제 대학교에 가면 더 이상한 걸 배우게 됩니다.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은 이제 정상파도 아니고 전자가 이제 확률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양자역학이죠. 이제 전자가 이제 그냥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분포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전자구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과 관련된 이게 유명한 그 사진인데요. 여기에 내가 까먹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만 19명인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많이 보이는데 요 솔베이가 참고로 울산에도 있습니다. 솔베이 코리아 공장이 울산에 있는 걸로 화학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 보호가 그 꼬셨던 친구가 솔베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베이 회장한테 이제 돈 좀 달라 해가지고 물리학자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낸 거. 그때 비행기 있었나 모르겠네. 배 티켓을 보냈을라나. 그 출장비랑 뭐 이렇게 숙박비 이런 거 다 제공하고 이제 오라 해가지고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5차 솔베이가 가장 유명하고 이때 모였던 이제 과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이 사람이 로렌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개국어인가 4개국에 능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시간 번역가로 이렇게 많이 했던. 이 사람이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이고요. 이 좀 뚱하게 생긴 사람 있죠? 이 막스 플랑크, 또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면 이 사람이 보어예요. 보어. 예, 머리가 크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젊어 보이죠? 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파울리고요. 파울리 베타올리. 하여튼 파울리고 하이젠베르크. 이 둘이 친구입니다. 예. 같이 막 여행도 다니고. 약간 또라이처럼 보이죠? 이 사람이 슈레딩거예요. 슈레딩거. 희대의 남봉꾼, 바람둥이였습니다.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도 그 불륜 여행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물리학자들 중에서 이제 최대 발언꾼, 바람둥이였습니다. 뭐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 나도 많이 까먹네. 뭐 하여튼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인슈타인가 센터 잡고 있네.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요거 그 3단원 얘기도 좀 하게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마 중간고사에서 문제 수준으로 치면 가장 어려운 수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